예,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7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의미 중에 부동산의 어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다섯 번째 강의안입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그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어떤 유형적 측면, 그러니까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것이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을 조금씩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 또는 자연물로서의 속성, 두 번째 공간으로서의 속성, 세 번째 환경으로서의 속성, 마지막 네 번째는 위치로서의 속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연 또는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인데요. 자,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모든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요소, 이것이 이제 그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자연 그 자체이다 또는 자연물이다라고 고려할 때는 자연환경에 가깝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인간들은 그 자연물인 토지의 형질을 바꿔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토지를 하나의 상품으로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형질을 바꿔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형질을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질 변경은 이제 말 그대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갖다 의미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절토, 그래서 절토는 이제 토지를 깎아 내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토, 이거는 이제 토지를 뭐 좀 북돋아 가지고 뭐 북돋는 거, 뭐 그런 걸 갖다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정지 해가지고 토지를 이제 평평하게 닦는 것, 그리고 포장, 뭐 토지 위에다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라든지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그래서 공유수면 그러면 우리 그냥 바다를 갖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주인이 없죠. 바다는 전부 다 이제 그 국가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는 것, 이것도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형질을,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물로서의 토지를 갖다 얘기할 때는 그 자연물로서의 토지 그 자체를 갖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인간들이 토지의 형질을 바꿔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서 부동산의 범위는 개발 이전에 자연물로서의 토지, 그리고 개발 이후에 개발된 토지, 그리고 인공 건축물 포함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볼 때 부동산은 이제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부동산을 우리는 이제 지중 공간, 지표 공간, 그리고 공중 공간 이렇게 이제 3차원적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은 이런 3차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표 공간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표면과 연계해가지고 뭐 산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계곡이 또는 평야지대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지표면을 그 지표 공간 또는 수평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표에서 지중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하를 향하여 있는 공간을 갖다가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표면의 주택이나 빌딩 등이 공중에서 점하고 있는 장소 또는 뭐 그 위의 부분까지 공중 공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 그리고 공중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공간의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공간의 속성을 가진 부동산은 지중, 지표, 공중 공간을 몽땅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체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은 결국 3차원의 공간 활동을 갖다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서 입체적 공간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 그러니까 지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산에서 뭐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자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야지대 뭐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작물을 산출해내는 활동, 그게 이제 농촌에서의 부동산 활동이겠죠. 그러니까 주로 수평 공간의 활동이 농촌에서는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시는 그렇지 않죠. 3차원의 입체 공간 모두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도 이용하고 또 공중 공간도 한꺼번에 이용을 하니까 입체 공간의 활동이 도시의 부동산 활동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중 공간을 합쳐서 이제 입체 공간의 의미로서 토지 부동산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중 공간은 또 사적 공중 공간 그리고 공적 공중 공간 뭐 이렇게 또 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공중 공간은 당연히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재산권이 성립되는, 그러니까 재산권의 범위에 속해 있는 공중공간이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공간도 사적 지중공간하고 그리고 공적 지중공간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내 필지가 요만큼 있어요. 근데 그 지하는 저 끝에까지 뭐라 그랬죠? 그 지구 중심에는 뭐 핵이 있다 그러는데 마그마가 끓고 거기까지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느냐, 재산권이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재산권이 인정되는 거기까지를 갖다 이제 사적 지중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평 공간에 대해서는 지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요. 사적 공중 공간에 대해서는 공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토지 소유자가 갖고요. 그리고 또 사적 지중 공간에 대해서는 지하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재산권을 소유자가 갖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볼 때 세 번째가 환경의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환경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환경 이외에도 인문환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환경에 이제 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환경,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조건을 갖다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문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 제도적 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활동을 해요. 아까 뭐 3차원적인 입체적인 공간 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이 변화하죠.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이 또 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새롭게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다시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환경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 설명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위치의 속성을 가진 부동산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 그 주어진 위치에서 부동산 활동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입지가 고정돼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서 다른 데로 움직이면 그 부동산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개별 부동산이 갖는 지형도 서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모두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에 따른 것, 그거 갖다 이제 입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지가 서로 다르죠. 개별적으로 입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입지는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의 그 중심 상권에서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면은 접근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뭐 중심 상권에 인접한 그런 토지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접근성 또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용도,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부동산을 이용하느냐, 여기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누가 얘기할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게 부동산의 어떤 속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 위치는 다른 표현을 하면 또 접근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도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자본주의 사회 또는 뭐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놓는 그런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개념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본으로서의 특성 또는 자산으로서의 특성, 소비재로서의 특성, 상품으로서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요소로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인간의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생산 요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화든 서비스든 하여튼 생산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특히 토지는 당연히 필요하죠. 뭐 정말 토지 외에 건물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3대 생산 요소 해가지고 노동, 자본, 토지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재화 생산의 필수적인 부지, 그러니까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갖다 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지뿐만 아니라 토지가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 뭐 석유 같은 건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해, 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광물질, 그리고 토지 위에 나무가 이제 자라죠. 그걸 나중에 건축 자재로다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토지 중에 일부는 이제 돌도 있을 테니까 그 돌을 갖다가 이제 석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라고 하면은 부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그것 말고도 에너지원, 또 광물질,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저기 말 역할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서 강조가 되는 게 이제 토지는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 그러니까 그냥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물을 갖다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토지는 자연적인 자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부동산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소비자 자본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 토지는 부동산 활동에서 자본의 역할을 하고 그런 그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같으면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요. 그리고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권 그러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겠죠. 개인과 같은 자연인, 우리가 개인 그러면 사실 자연인도 개인에 포함을 시키고요. 개인 그러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인은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 그 자체를 갖다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인격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그런 주체들도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법인도 이제 개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중에 자연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보통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권 그러면은 지금은 인권이 많이 신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일부 일부 인간들이 일부의 그 인간들, 그러니까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복 추구권, 그다음 평등권,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 청구권, 그리고 이제 참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 같으면 참정권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같으면 이제 행복 추구권을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 자연인들도 있을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물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의미 또는 경제적 개념 했을 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은 소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재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공장은 생산용으로, 그다음에 또 놀이동산 같은 거는 이제 밀항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소모되는 최종적인 소비자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 이런 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볼 때 부동산은 하나의 전형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유형이면 재화라고 하고 무형이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 팔리는 대상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도 당연히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전형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상품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은 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개념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 기업도 부동산 활동을 하겠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관련 법률 그리고 관련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고자 법률에 명시를 하는데요. 그렇게 명시된 정의를 법제도적 개념으로서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의 개념은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갖다 좀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와 그 정착물, 정확하게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들은 모두 다 동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물건이라고 하는 거, 물건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건을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정의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물건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동산의 정의를 유추해 보면은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할 수 있는 물건, 그게 동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아까 부동산을 좁은 의미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토지란 무엇이냐, 그리고 정착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토지는 지표면의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지표 공간, 수평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적 공중 공간 그리고 사적 지중 공간까지도 토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 범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획하고 구분한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이걸 갖다가 보통 그 정부의 그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 장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서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토지대장이라든지 하는 지적 공부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할 때 이제 한 장으로다가 등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한 장이지만 예전에는 뭐랄까요? 예전에는 그 종이가 좀 귀하고 그럴 때는 뭐 다른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한 필의 토지 줄여서 이제 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범위로 구분해 가지고 개별 물건을 취급하고 그러면서 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한 필의 토지, 필지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토지의 상하니까 지표면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공간, 아까 사적 공중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게 토지의 상이 되겠죠. 토지의 하는 사적 지중공간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민법에서는 좀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의 정의인데 여기서 정착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부착해가지고 부동산의 일부가 된 토지의 계량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놓는데 연구실 전화는 유선 전화는 무음으로 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정착물 하다 말았죠. 예, 다시 화면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다.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착시켜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토지의 계량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ttachment라고 얘기를 해요. attachment 그러면 attach가 뭐 붙이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로 부착물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계량물이라고 하는 토지의 계량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물, 부착물, 계량물, 부동산 학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이런 정착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등기된 임목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도 등록하고요. 토지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임목도 등기 또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등기 등록을 해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독립 정착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돌담, 도로의 포장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등기 등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정착물,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별로 많이 안 쓰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거주하지 않는 판잣집, 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그러니까 아까 임목은 서 있는 나무니까 살아있는 나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나무겠죠. 근데 이제 가식 중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다 옮겨 심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그런 그 수목을 갖다가 수목, 그리고 이제 기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정착물 또는 부착물 또는 계량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유형 구분하는 거 보면 독립정착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와 별개로 그 정말 소유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그런데 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합부동산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합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할 때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의 개념이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념이었습니다. 네, 이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정의 부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 개 한꺼번에 또는 동산과 부동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준부동산 할 때 준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부동산은 유사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해서 의제 부동산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부동산 그 토지와 그 정착물하고 성격이 유사하냐라면 재화의 성격 측면에서 또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느냐, 그러면 부동산과 요 법적 공시 방법이 같으니까 그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거야? 뭐 정말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된 물건과 관련된 권리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걸 공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휴대폰 같으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휴대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은 제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건물을 들고 있을까요? 뭐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토지가 또는 이 건물이 내 것이다, 이범의 것이다라고 이제 공부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또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이제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공장재단은 어떤 것이냐?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쭉
그러니까 쭉 연결된 그러니까 일련의 기업 재산을 공장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공장에 속해 있는 토지 그리고 공장에 속해 있는 공작물 또 기계, 기구, 뭐 전봇대죠, 뭐 전선, 지상권, 전세권, 공업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까지 몽땅 다 합쳐가지고 공장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재단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미등기된 부동산,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소유권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주택을 신축했다라고 하면 새로 만든 거죠. 이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그 공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리는 것,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신축해가지고 공부에 올리는 것, 그걸 갖다 이제 소유권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재단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이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공장재단도 준부동산에 속한다. 준부동산 중에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광업재단이었죠. 그래서 광업재단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광업권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광업권, 그리고 광업권에 의해서 광물을 채굴 또는 취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 그리고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을 광업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업권, 그리고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지상권, 기타 토지 사용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되는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재단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장재단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 보존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세 번째가 임목인데요.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임목 그러니까 서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나무, 근데 나무들을 갖다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임목에 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그 임목은 당연히 토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토지와 분리해가지고 임목을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공시방법이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또는 의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선박이 있어요. 선박은 선박법 그리고 선박등기법에 따라 가지고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톤 이상의 선박 그러는데요. 어떤 경우에 10톤 이상의 선박도 이 준부동산으로서의 선박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선박은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을 공적 장부에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건설기계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뭐 건설 활동에 건설 활동에 투입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건설할 때 포크레인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레미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고,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승합차, 뭐 합쳐가지고요. 항공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동산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당권을 인정받아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건설기계 등록원부,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항공기 등록원부 이런 그 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처럼 공시 방법이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준부동산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광업권은 광업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권리예요. 그래서 탐사권, 채굴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준부동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부동산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 있고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 그리고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아닌데 권리,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나가진 못했는데요. 부동산 학의 첫 번째 주제 부동산에 의해서 조그마한 주제로 첫 번째 또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주차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칠 텐데요. 9주차는 시험이라서 아마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간 시험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